네, 다시 2장 이제 18년도 문제부터 마저 풀어보겠습니다. 관세 법령상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딱 여기까지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는 가산세가 떠올라야 돼요. 가산세가. 세관장이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이걸 뭐라고 했죠? 이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 가산세라고 했어요. 금액과 제42조 1항 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는데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이거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라고 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1번 이중상품장, 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허위문서, 작성수취 부당하네요. 그 다음에 관세 부과에 근거된 행위나 거래, 조작, 은폐 부당합니다. 관세를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행위 잘못했죠. 잘못했지만 이 사유가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가산세의 대상이 아니라 가산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산금의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관세 포탈, 환급 감면을 위한 부정한 행위, 부정하네요. 정답 3번 아마 쉽게 찾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관련 법령의 내용인데요. 법제 42조에서 42조 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얘가 이제 부당한 방법을 말하는 건데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중상품장, 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허위. 그 다음에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파기했다는 거는 너네가 나중에 의심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자료를 안 줄 거야. 자료 다 없애버릴 거야. 그래서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부당합니다.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 조작 또는 은폐. 조작 또는 은폐. 그 다음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포탈 또는 환급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얘가 이제 또 부당한 방법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쉽게 외워봅시다. 허파가 좋은 포부를 가졌다. 패가 좋아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죠. 관세법 공부를 하는 겁니다. 허파가 좋아지는 포부를 가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가산세는 가산금과 구별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가산세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유로 부과가 될 수 있지만 가산금은 딱 한 가지 경우에만 부과가 돼요. 언제죠? 체납.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그 경우에만 가산금이 부과가 되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금전적인 형벌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가산세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자, 여기부터 하나하나 볼게요. 이 가산세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8가지가 있는데 얘네가 좀 법을 만들 때 쉽게 만들어줬으면, 외우기 편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8가지의 가산세의 종류마다 그 가산세액을 곱하는 세율과 그리고 이 기준이 되는 금액이 달라져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3가지를 묶어서 법제 42조에 따른 가산세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이 42조에 따른 가산세는 부족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무신고 가산세는 관세액이에요. 왜냐?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세액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액을 기준으로 그 가산세를 산정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이 여행자 휴대폰 미신고 가산세 또는 이사물품 미신고 가산세의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기초로 하고 있고요. 또 재수출 불이행, 우리 재수출 면세 또는 재수출 감면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물품을 다시 외국으로 수출할 거다라는 전제로 해당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제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다시 재수출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원래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 또는 부가세, 기타 내국세 외에도 이 부과될 관세의 20%를 추가적으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도가 있어요. 이 가산세의 한도가 500만 원입니다. 이 부과될 관세의 20%가 500만 원이 넘는다? 600만 원이 나왔다? 그래도 500만 원만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즉시 반출 물품 수입신고 불이행 가산세. 이거는 우리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 제도에서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물품을 반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수입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그 수입신고를 안 했을 때예요. 수입신고 불이행. 이때는 관세의 20%다. 부과될 관세가 아니고 납부할 세액이 아니고 관세의 20%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신고 지연 가산세. 이건 뭐냐면 우리 수입 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되고 나서 수입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기간이 얼마죠? 30일입니다. 30일. 이 30일을 초과했을 때 가산세가 또 부과가 돼요.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건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나눠져 있는데요. 20일, 이거 30일 경과 이후 20일이에요. 그러니까 50일이 되겠죠? 20일, 50일, 80일. 이게 6 같네요. 이게 50입니다. 50.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때는 0.5%. 0.5%. 뭐의 0.5%인 거예요? 과세 가격의 0.5%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경우에는 물품의 세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몇 프로? 1%, 1.5%, 80일이 넘어가면 2%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 여러 가지 가산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산세는 여기 42조 가산세예요. 42조 가산세는 언제 부과가 되죠? 경정 또는 수정 신고 경우에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후에죠. 사후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수정 신고라는 것도 결국에는 내가 세액을 잘못 냈어. 너무 조금 냈다. 더 낼게. 그리고 경정은 세관에서 야, 너 세금 조금 냈네. 세금 더 내. 라고 하는 게 경정인데 이때 이제 발생하는 추가세액이 가산세, 42조 가산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수정이나 경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부족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부족세액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 무신고 가산세는 부족세액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 부족세액이라는 게 옛날에 낸 거하고 원래 세액하고 비교했을 때 차액을 부족세액이라고 하는 건데 이 무신고 가산세는 옛날에도 신고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족세액이라는 개념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물품의 원래 관세액의 20%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산세라는 게 42조 가산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조가 다른 애들하고 다르게 얘네는 뭐 더하기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데 이 부족세액의 10%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이건 너 벌 주는 거야. 형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기간이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일정 기간을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 규정에 연체대출금 이자를 곱해서 일반 은행에서 연체이자율을 곱해서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벌의 의미와 이 기간이자의 개념이 공존하는 게 우리 42조 가산세다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관세 법령상 가격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네요. 봅시다. 사실 이 문제는 저는 맞추신 분이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맞추시더라도 좀 이렇게 물론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본인께서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맞췄다기보다는 찍어서 맞춘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정답부터 말을 해볼게요.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그래서 이 물품은 이 문제는 뒤에 관련 법령을 보시면서 얘기할게요. 이거예요. 결국에는 여기서 문제가 나온 건데요. 가격신고하려는 자가 2항 1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 시행령 2항 1호가 이거네요.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 수입하는 경우 가격신고를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그쵸.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로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 수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이 내용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매칭해서 푸는 문제였어요. 사실 너무 지엽적인 부분이었고 사실상 해설의 의미도 크게 없는 것 같아요. 틀리라고 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가격신고 부분이 우리가 관세법에서 중요하게 물론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입신고서를 작성할 때 그 물품의 가격이나 가산 요소라든지 이런 걸 적어서 내는 가격신고서를 함께 우리가 제출을 해요. 그걸 이제 가격신고라고 하는데 그거 관련돼서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관세법에서는 일반 수입신고라든지 부가징수 또는 통관 절차 등에 비하면 법리적으로는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 틀리셔도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딱히 설명을 드릴 내용도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냈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그 다음에 가채경 16번 문제. 보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보정에 대한 개념을 한번 잡고 갈게요. 수입신고를 보정한다고 할 때 보정이 뭐죠? 기본적으로 세액이 많을 때인가요? 과다세액인가요? 과소세액인가요? 과소세액인 경우죠. 그러니까 부족세액이 있는 경우. 이 부족세액이 있으면서 또 한 가지 요건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나서 6개월 내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보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나면 수정신고 되는 거죠. 수정신고.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세액의 보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는 문제. 납세 의무자는 신고 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자, 이게 첫 번째 사유예요. 신고 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 보정의 사유. 첫 번째 사유.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가격 또는 품목 분류 등의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오류. 사유 2번. 세액 산출 기준의 과세 가격 또는 품목 분류에 오류가 있다. 두 번째 사유고요. 신고 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렇죠. 6개월 이내에 이게 기간적 요건이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이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맞는 문장이고요. 2번 선지. 세관장은 신고 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가격 또는 품목별 등의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똑같네요. 위에랑. 즉 1번 사유와 2번 사유가 모두 충족이 되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정기관에 보정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했죠? 우리 기본 이론 시간에 보정 통지라고 했어요. 보정 통지. 자, 보정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발견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세관에서 너 이거 잘못됐다, 이거 보정해라 라고 하는 경우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정 통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경우 세액 보정을 신청하라는 납세 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그렇죠. 맞는 선지 되겠고요. 3번 선지. 납세 의무자가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정 신청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맞는 선지일까요? 틀렸습니다. 틀린 선지예요. 왜냐? 보정 신청한 날의 다음 날까지로 고쳐주셔야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이 선지 어떻게 보면 좀 그럴듯해요. 이 15일이라는 게 우리 관세법에서 규정한 납부기한이 15일이라는 기간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럴듯합니다. 다만 여기선 다음 날이다 라고 꼭 알아주셔야 되고요. 4번 선지. 납세 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세액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보정기간 신청 다음 날까지 정기예금에 대해 적용하는 이자율. 이게 포인트예요. 정기예금. 우리 방금 전에 문제에서 가산세 했었죠. 가산세. 가산세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이자율이 연체대출금에 기초한다 그랬어요. 하지만 보정이자는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율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뭐가 더 싸겠어요? 보정이자가 훨씬 싸겠죠.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율이. 그래서 너는 네가 알아서 6개월 이내에 신고했으니까 조금 봐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율을 기초로 하는 거고요. 이율을 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신고 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죠. 이 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이 사항의 경우에는 그거예요. 3항이 아니라 4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입하거나 우편물에 대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야 너네는 가산금도 안 내게 해줬으니까 보정이자도 안 줄 거야. 이런 내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보정이자를 그러니까 부족 세액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수입신고 당시에 알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정당하기만 하다면 그걸 면제해 주는 게 이제 맞는 거죠. 보정이자를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게 법리적으로 옳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에 대한 규정이 보정이자 면제에 대한 규정입니다. 관련 법령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날 여기서 문제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더 알아보기인데요. 우선은 보정 이야기를 하면은 필연적으로 수정신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신고 납부일을 기초로 해서 6개월 이내에는 보정이고 그거 지나서 2년 이내에는 수정신고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기간에 따라서 보정과 수정신고가 나눠지는데요. 이 수정신고의 경우 역시 부족세액의 납부 기한은 언제죠? 수정신고가 나야 다음 날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더 알아보기는 조금 특이한 건데 우리가 관세 징수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징수권이 소멸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소멸 시효를 언제부터로 5년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기산일이 있어요. 이 기산일의 다음 날의 다음 날, 다음 날의 다음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워딩이 좀 특이하죠. 이 다음 날의 다음 날이라는 워딩은 여기밖에 안 나오는 워딩이에요. 관세법 전체에서. 왜 그런지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우리가 아까 관세 징수라는 거는 우리 체납에 대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했어요. 체납과 연관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체납이라는 게 뭐죠?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은 거예요. 납부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으면 체납이 됐다고 하는데 이 보정과 수정의 경우에 납부 기한이 언제죠? 보정 신청한 날의 다음 날, 수정 신고한 날의 다음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납기가 다음 날이 된단 말이에요. 보정과 수정에서는. 이 다음 날까지 돈을 내야 돼요. 근데 이때까지 돈을 안 냈어. 이 다음 날에 다음 날이 된 거야. 그러면 다음 날에 돈을 안 냈고 다음 날에 다음 날이 되면 이건 체납세액이 되는 거예요. 체납세액. 그렇기 때문에 관세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강제 징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멸시효, 관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이 다음 날에 다음 날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납세액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즉 다음 날에 다음 날이 되면 이 보정 신청과 수정 신고에 대한 그 부족세액이 체납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년도 문제인데요. 가산금에 대해서 나왔네요. 관세를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해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맞습니까? 틀렸죠? 100분의 5가 아니라 100분의 3으로 고쳐주셔야 돼요. 이게 옛날에는 5였어요. 2002년인가요? 그때까지는 5%였는데 이게 이제 바뀌었어요. 2003년에 아마 개정이 되어서 100분의 3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거를 보고 맞다고 판단하신 분은 공부를 한 17년 정도 하신 분이니까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2번 선지,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가 포인트죠. 마다 체납된 관세의 1만 분의 75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다시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맞는 선지입니다. 중가상금에 대한 규정이었죠. 체납된 관세가 1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50만 원이 아니고요.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포인트가 여기죠. 포함한다. 이거 제외된다라고 바꿔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금액을 바꿔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선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은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맞는데? 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 가로까지 다 봐주셔야 돼요.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제외한다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포함한다 라고 바꿔주셔야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관련 법령 한번 볼게요. 가산금 법제 41조인데요.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의 상당의 100분의 3 이게 이제 본 가산금이고요. 그 다음에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여기서 이제 바꿔서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유치하지만 1개월을 30일로 바꾼다든지 또는 체납된 관세의 1만 분의 75의 이 이유를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상금을 더하여 징수하는 경우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런 숫자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60개월, 이것도 한 30개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거 꼭 유념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중가상금의 취지는 그거죠. 얘가 이미 체납이 된 애기 때문에
내가 가산금 내라고 해서 얘가 순순히 말을 들을 애가 아닐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산금까지 포함해서 내라고 했을 때 네가 1개월 이내 안 내? 그러면 가산금을 또 붙일 거야. 라는 의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체납된 관세가 100만 원 미만인 경우, 이거 아까 150으로 바꿔서 냈었죠?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포인트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2항. 2항은 이제 중과상금이죠.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본가산금은 적용한다 안 한다? 본가산금은 적용한다. 이 중과상금만 면제해 줄게. 이건 너 내야 돼. 이런 의미예요. 이거를 혹시 바꿔서 이 2항이라고 안 쓰고 가산금을 면제한다 이렇게 쓰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문장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선지. 선지가 아니죠. 4번 4항 볼게요.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는 1항부터 3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얘는 가산금도 안 내고 중가산금도 안 내는 물품이에요. 이 100만 원 미만인 얘는 중가산금만 면제야. 대신에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가산금도 면제, 중가산금도 면제 다 면제해주겠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 38조가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겠죠. 그러면 가산금 안 내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 이 밑에 있는 애들이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입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직접 수입하는 물품 또는 기증되는 물품. 이제 얘네는 국가가 관세를 걷는 게 국가잖아요. 내가 수입하고 내가 내는 관세인데 굳이 여기에 대해서 가산금까지 적용을 하면서 체납 관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로 보시면 되고요. 이 우편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워낙 일방적으로 보내는 물품도 많아요. 즉 내가 받을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누가 그냥 나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워낙 그 건수의 양에 비해서 세액도 작은 경우가 많고 10,000원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도 일단 예외 규정으로 같이 빼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산금 규정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인가요? 예, 그렇네요.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관세법령상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 가격의 결정 봅시다. 합리적 기준. 합리적 기준에 따른 합리적 기준 몇 방법입니까? 6방법이죠.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설명했던 2장 들어오면 설명했던 관세평가 방법 중 6방법이에요. 기준으로 하여선 아니 되는 가격.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6방법에서는 합리적 기준에 의한다 라고 어떻게 보면 너무 좀 뭉뚱그려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거에 예시가 있어요. 우선 합리적인 방법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 한번 써봐 라고 합리적 방법에 대한 예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에 대한 예시가 있어요. 합리적이지 않은 예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 웬만하면 1번에 있는 합리적인 예시들에 있는 방법을 한번 써봐. 대신에 너 여기 2번에 있는 이 불합리한 방법들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금지하는 가격이야 라고 해서 금지 가격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을 해요. 봅시다. 문제에서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는 가격, 즉 이 금지 가격을 물어보고 있다는 것을 바로 캐치를 하셔야 돼요. 이 관세 평가에 대한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이 워딩을 딱 보고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는 가격, 금지 가격 물어보는 거네. 바로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봅시다. 우리나라에 생산된 물품의 국내 판매 가격,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국제거래 시세, 산지조사 가격을 조정한 가격, 그 다음에
선택 가능한 가격 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이 기역, 니은, 리을은 이 불합리한 가격에 해당하는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디귿 같은 경우에 이거 합리적 방법으로 예시를 해주고 있는 방법인데 법령 한번 볼게요. 여기가 이제 불합리한 가격들인데 왜 불합리한 가격들인지를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자, 1번과 3번을 한번 묶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 판매 가격과 수출국의 국내 판매 가격입니다.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가격인 거예요. 왜냐? 국내 판매 가격을 무역 거래 거래 가격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논지에서 나온 불합리한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이 2번과 6번을 한번 묶어볼게요. 선택 가능한 가격 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또는 최저가세 기준 가격, 낮은 가격으로 기준을 해야 된다. 이거는 언제까지 높은 가격이 무한히 올라갈 수 있겠죠. 내가 지금 찾은 게 최고 높은 게 10,000원이야. 근데 조금 이거 신고서 내려고 갔더니 20,000원짜리가 들어왔네. 그럼 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한없이 내려가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은 이 가격을 찾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최고와 최저라는 게 합리적인 걸로 볼 수가 없다라는 논리로 얘네들도 금지 가격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4번과 7번 한번 묶어볼게요. 동종농질 유사물품 2방법과 3방법 말하는 건데 34조 규정에 의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생산 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그렇죠. 이 방법 한 방법이 아니라 34조니까 5방법에 대한 규정이네요. 5방법 내용에서 5방법 규정을 따르지 않고 내가 내 맘대로 산정한 거야. 생산 비용을. 5방법에 따라서 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이라든지 노무비, 재료비 등을 합한 그런 가격을 가져온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생산 비용은 이 정도면 되겠어 라고 내가 생각한 가격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마찬가지예요. 자의적 가공적인 가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이 5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이건 또 왜 인정을 하지 않냐면은 우리가 무역거래에는 상당히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치적인 안정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국가의 기반 산업에 대한 뭐 특징들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의 국가에 판매되는 물품 가격을 마치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물품으로 그 가격으로 대체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무역거래의 많은 변수들을 무시한 가격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5번 가격 역시 금지된 가격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2장에서 우리가 분석한 기출문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3장부터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